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문제로 13주차 강의는 자살에 대한 건데요.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그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자살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죠. 뭐 우울, 불안도 있고, 뭐 중독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 또 어떤 정신병적인 이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자살에 포커스를 두고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황과 원인, 대안 이런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매년으로 보면 13,000명이, 그죠? 365일이니까, 그죠? 36에다가 365일 곱하면 13,000명이. 그래서 자살은 되게 심각한 문제고 사회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OECD 국가의 자살률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1위죠. 그죠? 2020년 기준이기도 한데 지금도 계속 여전해요. 여전히 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2003년 이래 2016년까지 자살률 계속 1위였어요. 13년 동안. 그러다가 2016년, 2017년 우리나라가 2위로 떨어졌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2위인 리투아니아 있죠? 이 나라가 1위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리투아니아가 새롭게 OECD 국가에 진입하면서,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우리가 다시 1위를 탈환했죠. 2010 다시 탈환을 한 거예요. 리투아니아한테 2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줬다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나 여기 보면 슬로베니아도 그 비슷한 곳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죠? 10만 명당 20명이 넘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 리투아니아 같이 이렇게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좀 자살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소련,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 발전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경제 발전을 기대했는데 그만큼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고, 그리고 보면 이제 독주를 즐기는 국가들, 러시아, 뭐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다 그렇고, 독주를 좀 즐기는 국가, 그 다음에 술을 즐기는 국가에서 좀 자살률이 높은 경향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적 특성, 을 보여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남성 자살률이 매우 높고 여성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 특성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또 반면 남성 자살률이 더 높긴 하지만 여성 자살률이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리고 리투아니아한테 1위를 빼앗겼던 2016, 2017년 2년간도 여성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 자유시장 국가들 그리고 잘 사는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다. 네, 우리가 한번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조금 트렌드, 추이 조금만 더 보고 한번 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계속 자살률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좀 계속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들 많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힘들어지는 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리투아니아는 남성 자살률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남성 자살률이 더 높긴 하지만 여성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성별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률은 국가를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보면 전체 자살률이 이렇게 요 빨간색이라면 요 까만색 요 라인이 남성 자살률이고 요 밑에가 여성 자살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높고, 여기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높고 여성의 자살률은 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보면 리투아니아가 자살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랑 1, 2위를 다투는. 근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남성 자살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기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여성 자살률이 반면에 리투아니아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나라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왜 남성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을까? 우리나라도 더 높아요.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남성 자살률이. 글쎄, 가장으로서의 책임, 역할, 그런 경제적 부담, 또 사회적 부담 이런 거 가지죠. 그리고 체면 문화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성공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면 문화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성이 술을 더 많이 마시죠. 술 소비가 높고, 그리고 도움을 여성에 비해서 잘 요청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또 자살 성공률이 높아요. 여성들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높은 데 비해서 자살 성공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여성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남성 자살률보다 다 낮지만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하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뭘까? 왜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 비해서 자살을 많이 선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의미죠. 그죠? 근데 이건 뭐 다양한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의식 수준도 높지. 성평등 의식이나 양성평등 의식 같은 것도 높죠. 근데 그리고 많이 교육 단계나 뭐 그런 데서도 약간 뭐 성차별적 요소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육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성평등이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지켜지는데,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좀 변하기도 했는데, 사회에 나오면 불평등한 성역할, 사회적 구조, 또 가정 내에서도 결혼하고 나면 여성들한테 요구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부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을 살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별 자살률 봤으면 연령 뭐죠? 보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 연령별 자살률이에요. 여기로 올라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65세 이상이 빨간색이잖아요.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10만 명당 자살하는 그 수예요. 그럼 보면 뭐 이런 애들은 10명 이하 뭐 이러면 여기는 80명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여기 65세 이상 자살률을 보면 여기가 연령대별로 15에서 34세 여기는 그리고 요 색깔은 그리고 진한 청색은 35세에서 중장년 그리고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 그죠?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중국도 높지만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높고 보면 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높아요. 문화적 특성이 있겠지. 사우스 코리아, 차이나, 홍콩, 재팬. 그죠? 그다음에 OECD 평균 보세요. 뭐 노인 자살률이 더 높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는 좀 경제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인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서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서는 자살로 인한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10대, 20대까지는 자살이 굉장히 중요한 자살하고 교통사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기 교통사고도 3위잖아요. 높잖아요. 다른 그런 연령에 비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는 자살과 교통사고의 그러니까 사망 원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그리고 여기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건 암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자살, 암, 교통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고 40대, 50대는 암하고 자살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죠? 암이 1위고 그 다음에 자살 60대 이상은 암하고 질환, 다른 질환들 그 다음에 자살 이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살률이 여기서 높은 거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자살률 있잖아요. 10대 이것도 낮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하면 낮지만 OECD 평균이 5.9명이거든요. 청소년 자살률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는 8.2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도 낮은 편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뭐 1.5배 이상이니까 2.5배 정도니까 낮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사망 원인도 다르고 이 사망 원인에서 이런 자살이 이렇게 보면 그죠? 자살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속해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는데 자살이 도대체 사회적인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높고 어떤 사회는 자살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사회적 요인이 높다.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자살률이 높고 어떤 성별이 자살률이 높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기도 해요. 그죠? 네, 우리가 자살의 현황 및 추이를 좀 살펴봤고 자살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살의 원인은 자살의 4단계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가져온 모형인데요. 자살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난, 질병, 고독,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살의 주요한 1차적 요인이고, 이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과 동시에 자살 생각으로 바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매개로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해서, 그죠? 직접도 오고 매개로 해서도 오고, 그죠? 다 그렇게 오죠. 해서 자살 행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ory of Planned Behavior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인텐션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의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살도 똑같아요. 자살 생각이 항상 먼저 오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자살 행동까지 가고, 이 중에서 또 일부가 자살에 성공하게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자살 생각으로 가는데, 우울증을 매개로 하거나 직접 오는데, 가난, 질병, 고독, 대인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자살과 관련된 이론이죠. 자살론, 자살 이론을 제안한 뒤르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살을 막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 사회적인 자살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1897년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자살에 대한 이론을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살을 학문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냥 개인적인 그냥 선택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뒤르켐이 이 이론, 자살론을 제안하면서 1897년에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자살을 설명했냐면, 약간 인종 혹은 기후, 정신장애 이런 거로 설명을 했는데, 뒤르켐이 처음으로 소셜 팩트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르켐은 자살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적인 기록들 있죠. 자살한 사람들의 종교,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여부 이런 걸 봤더니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자살하고, 카톨릭 신자보다는 개신교인이 더 많이 자살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고,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자살을 추이를 본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거쳐서. 그랬더니 경제적 변화나 불안정한 시기에 자살률이 높아지고 전시에는 낮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러한 조세 결과를 통해서 뒤르켐이 제안한 건, 사회적 힘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과 사회 결속의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사회에 얼마나 이렇게 결속돼 있냐의 두 가지 유형을 사회 통합과 사회적 규범으로 봤고, 이거에 따라서 그 어떤 사회든 그 집단의 통합 정도, 규제 정도에 따라서 자살이 좀 다르게 발생하는데, 자살의 원인이 다르고 자살의 발생률이 다른데, 그걸 이렇게 사회적 규범이 지나치게 높은 거, 사회적 통합이 지나치게 높아서 발생하는 자살, 그게 없을 때 발생하는 자살, 사회적 규범이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하는 자살, 없을 때 발생하는 자살을 나눠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 자살은 보면 여기, 그죠? 사회를 위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있을 때, 사회의 결속이 너무 강할 때,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개 같은 거 뛰어들어 자살하고,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게 이런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이기적 자살은 사회 통합이 결여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개인이 고립돼 있어서 자살하는 형태를 이걸로 볼 수 있고요. 아노미적 자살은 굉장히 사회가 불안할 때, 대공황이나 산업혁명이 급하게 일어날 때, 이럴 때 아노미적 자살이 발생한다. 여기 불안정 상태, 그러니까 대공황이나 뭐 이런, 그럴 때, 산업혁명이 막 발생하는 시기, 이럴 때. 그럼 숙명적 자살은 뭐냐면,
사회에 의해서 과도하게 규제될 때, 사회가 이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규범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래서 몇 살이 되면 어떤 대학에 가고, 그리고 몇 살이 되면 취업을 어떤 데 하고, 그리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몇 살이 되면 애를 낳고, 그리고 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가 규범을 너무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 또 숙명론적 자살이 거기 그 트랙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서 힘든 사람, 따라가느라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고자 사회에서 고립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살들을 또 발생시키다. 숙명적 자살은 지나친 사회적 규제, 규범이 있을 때. 그래서 사회별로 어떤 사회 집단별로 각각의 자살의 유형들이 좀 존재한다. 어떤 자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렇게 이제 뒤르켐은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뒤르켐의 자살론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자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답을 좀 보여놨죠. 숙명론적 자살이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비율이? 우리나라는 입시, 결혼, 아이, 취업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굉장히 강력하고 사춘기 때의 방황을 좀 못하게 하는 면이 있잖아요. 입시, 부담에 이렇게 매몰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고민하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못하게 하고, 이런 고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그런 거대한 규범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숙명론적 자살.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과로 자살이 우리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도 뭐 있지만 과거엔 더 많았는데 업무 관련 자살자가 엄청 많았죠. 뭐 협력 대표의 자살, 뭐 컴퓨터, 뭐 IT 업계 종사자의 자살, 사회복지사의 자살, 뭐 이런 자살들, 그죠? 힘들게 들어왔는데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데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일을 하게 사회와 이제 뭐 그런 일을 선택해서 하는데 나한테 안 맞아. 근데 너무 어렵게 온 길이라 그만두지 못하겠어.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넘어가도 일하는 사람은 많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근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걸 그만두면 실패자가 될 것 같고, 가족한테 실망감을 줄 것 같고, 그만두면 살기도 힘들 것 같고, 사회적 안전망이 또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숙명론적 자살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살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자살 상호작용 이론은 좌절된 소속감이라든지 짐이 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조이너라든지 토마스 조이너라든지 벤 올덴 등이 이런 자살 상호작용 이론을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소속감이 좌절될 때,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사실 소속감이 그 메슬로우의 그런 어떤 욕구 충족 이론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를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은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도 소속돼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학교에도 소속돼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소속돼 있고, 친구들한테도 소속돼 있고, 막 어디 동창회, 동문회, 뭐 또 이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 모임, 또 지금 같이 하는 동료 모임, 또 그냥 뭐 이게 막 소속돼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또 어디에 소속돼 있지,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 지위에서 박탈되었을 때 이런 소속감이 좌절된다고 느끼면, 내가 소속감이 없다고 느끼면 이런 어떤 자살로 가기 쉽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때 자살로 가는 주요 이유가 내가 짐이 된다는 느낌이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거죠, 바로 perceived burdensomeness.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짐이다. 되게 가치 없고 유용하지 못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속감이 어떨 때 높아져요? 전시 때, 전쟁 때, 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막 애국심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뭐 우리 월드컵 때, 그리고 미국 같은 때는 슈퍼볼 시즌 같은 때 있죠. 막 응원 열심히 하고 그 스포츠 행사가 핫할 때, 그럴 때는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 자살률 감소했었거든요. 이렇게 소속감이 어떤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그런 것도 이런 어떤 자살률을 감소시킬 만큼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보면 결혼이라든지 출산, 친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거 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사회적 어떤 네트워크, 관계망들을 이런 사회적으로 좀 형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why people die by suicide 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자살 위험 요인으로 얘기하는 건 토마스 조이너가 얘기하는 건 자해 능력의 어떤 습득, 진화, 폭력의 노출, 자해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될 요인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행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지고 치명적인 자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나를 보존하려는 본능보다 자해 능력이 높아지면 자살 시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 행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내가 작은 자해라도 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면, 그리고 또 폭력을 좀 쉽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자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또 자살 방법의 노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 이은주 자살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베르테르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마릴린 먼로의 자살, 장국영 자살했을 때, 최진실 자살했을 때 약간 심리적 전염 현상으로 베르테르 효과처럼 사람들이 이런 유명인들을 따라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우리 말할 때 좋아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자살골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문화도 또 자살을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조장해서 자살을 더 쉽게 시도하게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자해 능력의 습득, 폭력의 노출, 그리고 자살 방법이 노출되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어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짐이 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자살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그런 동기별 현황을 보면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살을 하는 게 우울증이죠. 36.2%. 그리고 경제적 빈곤 23.4%. 아파서 질병, 너무 고통스러워서 21.3%. 그 다음에 관계, 가족, 관계 같은 거, 가정 문제, 직장 내 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그런 정신과적 증상이 가장 높고, 근데 그걸 또 불러오는 원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경제적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들을 좀 살펴봤고,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넣었는데요.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집어넣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 동반 자살 기사들을 종종 만나죠.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최근 종종 그 기사로 봤을 때 가족 동반 자살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한다든지 뭐 생활고하고 심리적 압박감, 사체, 그리고 또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증평 모녀 사건들 이런 거 다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의 예인데, 이게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같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같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가족 동반 자살로 얘기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미화되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가족 살해 뒤 자살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미화된 면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인데 주식 투자에 실패하거나 뭐 생활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심리적 압박감, 사체 이런 것들은 본인의 문제인데, 본인의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자살을 결정했을 때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보여지고, 오히려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가족 동반 자살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 유독 가족 동반 자살이 많은지 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걸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고, 그죠? 평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 공산주의 국가들은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급여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일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아이들도 국가에서 다 같이 키우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하고 분리도가 높고 사회적 안전망 하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힘들어지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키워진다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를 굳이 죽인 후에 죽지 않아도 그냥 자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본인만 죽는다면, 우리나라는 뭐랄까, 내가 죽었을 때 사회가 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해서 이 가족들 동반 자살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가부장적 자녀관, 우리나라가 아직 가부장제가 남아있다 보니, 그리고 우리가 가족 동반 자살 이렇게 좀 미화시키는 용어도 쓰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 살해에 대한 낮은 저항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거, 사회적 신뢰감이 낮은 거,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가족 동반 자살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대안 얘기해 봅시다. 대안이 참 너무 브로드하고 좀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거.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 개인적인 위기가,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사회가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실업했을 때, 은퇴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질병 아플 때, 이럴 때 튼튼한, 이게 내 삶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는 거. 그리고 소속감, 국가에 대한 소속감, 사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는 거. 그리고 이런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 그리고 또 위기 발굴 체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만드는 거. 이거는 또 우리 사회복지적 개입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복원과 같이.
그리고 이제 적극적 경청과 관찰이 또 우리 실천가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왕따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예요. 자살을 선택했다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공동체 복원이라든지 위기 발굴을 위해서 게이트키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복원되기도 하고 그 지역 사회에 그리고 위기가 발굴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지역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섣부른 충고나 비난하는 말, 훈계조의 말, 뭐 호기심조의 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오히려 더 자극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고 그냥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뭐 도울 거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밥이나 먹자.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클라이언트,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서로 아끼고 또 서로 이제 지지하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번 사회문제론 13주차 강의는 사이버 수업으로 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축제 잘 즐기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